안녕하십니까.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부회장 최보입니다. 제가 앞서 진행을 맡았고요. 오늘 2020년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우리 학회 회장이신 이용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회장 이영진 교수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이 행사장에 모시지도 못하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조금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가 정말 정성과 신념을 기울여서 만든 이번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소수의 관계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봐오고 계시는 여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가 준비한 이 세미나를 경청해 주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조금 얻으시면 합니다. 저희 학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최하는 세미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회가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지금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이게 성과가 좋은 연구, 학술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회원 여러분과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호원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회장이신 최보원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 김성태 미디어 공양학부에 계신 김성태 교수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호원아트와울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해주시면서 온라인 생방송이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이은경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원영아 고두희 박사님, 권혜연 이사님, 김민성 대표님께서 기꺼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권한영 교수님, 강영곤 교수님, 유숙 교수님, 권호승 교수님, 조태기 대표님이 소중한 토론에 참가를 해주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가 준비를 하고 오늘 진행을 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학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조금 얻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생방송 내지는 나중에 녹화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는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좋은 이런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1살입니다. 저는 21살입니다. 올해 20살 됐습니다. 저는 26살. 21살입니다. 저는 23살입니다. 저는 21살입니다. 최근에는 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7시간 정도? 거의 10시간 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되게 검색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굉장히 많고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사나 글도 읽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냥 절반인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만. 아니요, 따로 없어요. 책을 보기도 하고요. 잡지나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운전할 때 보통 듣고요. 저 말고는 책이나 잡지 같은 거를 봅니다. 근데 저는 잡지를 주로 봅니다. 잡지도 제가 가끔 많이 보는데요. 잡지 되게 연예인들도 많고 그리고 약간 패션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잡지에도 다양한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날로그틱하잖아요. 잡지라는 게 뭔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쉽게 마음이 더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한 가지에 대한 주제를 사실 인터넷에서는 그게 되게 여기저기 퍼져 있잖아요. 근데 잡지에는 제가 특정한 패션이라는 주제를 정하면 그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퍼지 일본 패션 잡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Elle, 보그, 그리고 W 이런 패션 상업 잡지들을 많이 읽는데 그런 잡지들에는 뭐 패션뿐만이 아니라 예술이나 책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인터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좀 더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화보 같은 거 보면 되게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냥 하루를 힐링하는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MZ세대들의 그 잡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아날로그적인 잡지지만 또 잡지의 또 새로운 어떤 매력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젊은 우리 MZ세대들한테 좀 소구하고 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특별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남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김재혁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일에서 마스크도 쓰고 대면 세미나를 한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 세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세션입니다. 앞에서도 사회자님께서 MZ세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MZ세대의 인구가 1,700만 정도가 된답니다. 국내 인구의 약 34% 정도가 되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아이디어나 서비스나 할 것 없이 이 MZ세대를 강구하고서는 성공을 양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괄제 MZ세대의 특징과 미디어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 학부에서 강의 담당하고 있는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MZ세대의 특징과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사진을 다 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옆에 보면은 왼쪽에는 Z제너레이션을 해놓고 오른쪽에는 제가 베이비 부모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MZ세대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스태프들만 모여 있는데요. 20대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0대, 30대, 또 50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머라는, 먼저 제가 이걸 시작하기 앞서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얘기한다면 연령대가 제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은 1956년도, 54년도 이 시대부터 지금 1963년도 생 정도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Z세대는 어느 나이로 뭐 굳이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은 태어난 시대로 구분한다면 Z 제너레이션은 96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을 20대에 지금 96년도 정도가 된다면 20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MZ세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몇 년 전부터 가졌는데요. 그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잘 알아야 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좀 더 친밀감도 높이고 또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백그라운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MZ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이 이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해서도 제가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MZ세대와 잡지 시장,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논의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재미난 주제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학교 세미나지만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를 정말 더블로 강타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동안 디지털 여러 가지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고요. 진행 과정이 있다고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어떤 파괴적 변화의 시대에 돌입한 세계라고 했었고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의 가치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 기준이 적용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했고요.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하이브리드 융합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그래도 새로운 세대에 잘 맞춰가고 있는 나름의 신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난 학기 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실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쉽지 않고 재미도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적응하기 전에 저희 그 학생들, Z제너레이션 학생들이 먼저 다 적응해서 저한테 오히려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사실 Z 제너레이션이 경제력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은 낮지만 문화적인 부분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사실 본격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끌고 있는 세대로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학회조차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는 방송이지만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컨택트 프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MZ세대가 이러한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 생산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환경을 돌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맞춤화, 분권화, 개방화들이 속속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 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그 가운데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세대가 바로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우리 지금 Z 제너레이션을 의미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물론 이제 세대를 가르지 않고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모사피엔스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한 사람들, 스마트폰 없이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대들, 거기에 너무 적응이 된 나머지 이것이 한 몸처럼 된 세대들을 보통 Z 제너레이션을 상징하는 가장 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 없이 정말 없이는 불안증이 시달릴 만큼 겪는 세대라고 보기도 하지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20대들을 평가할 때 많이 하는 얘기, 나 때는 말이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BC에서는 꼰대라는 단어를 정말 이달에 오늘의 단어로 선정할 만큼 굉장히 이거 핫한 단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30, 40대와 20대의 그런 갈등이 보다도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요새는 또 젊은 꼰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세대가 20대 때조차도 세대 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공멸함에 대해서 마치 이제 꼰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Z세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런 축약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가지는 알고 몇 가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실조어들을 나름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많이 겪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한 단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MZ세대의 특징과 이 형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노모포비아 아니면은 호모사피엔스처럼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90년대생이 굉장히 주력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가에는 빠른 2002년생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너네가 디지털 원주민이라 생각을 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하는 그 기준과 저희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차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 세대들은 모르고 있지만 저희 세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느낄 수 있고요. 이들은 IT나 미디어 업계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매력이 낮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통해서 정말 고가의 그 디지털 장비를 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없는 아이패드 프로를 갖고 있고요. 제가 없는 아이패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게다가 이러한 것들이 증폭되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SNS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Z세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대에서 2001년생까지 성인 연령층으로 진입을 했고요.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다소 아래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90, 80년대부터 지칭하자면 80년대부터 95년도까지의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들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나 혹시 그 약간 윗세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Z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이나 온라인 문화를 굉장히 강하게 형성하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이들을 미래 소비자 그리고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력자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96년생들이 휴학을 하지 않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미 한 학생도 갔고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 사회를 진출하면서 구매력도 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기업에서는 누구를 주목하게 될까요? 이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일단은 표별로 진행을 이렇게 해놨고요. 베이비 부머, 그다음에 X세대, Y세대, Z세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지털 이런 MZ세대를 조금 더 세분한 것이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두 세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두 세대는 크게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태어난 연령대가 다르겠죠. 그렇고 사용했던 미디어를 봤을 때는 사용했던 그 SNS 소셜 미디어가 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페이스북, 그 이전에 싸이월드, 또 그 이전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리체라는 또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Z세대는 페이스북 별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거의 그냥 이제 뭐 그 활동 같은 게 하는 거 있으면 공지사항 올리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요. 보통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유튜브에 집중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중반에서 20대 초중반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대가 더 어린 세대들은 알파 세대라고도 요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세대 사람들은 아예 달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 세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마트폰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너네도 언젠가는 핀세대가 될 거야. 조심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더 어린 학생들은, 더 어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배우고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 파이썬이라는 뭐 통계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것을 미리 습득한 사람과 이미 대학교 와 습득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는 보통 그 살아왔던 시기가 97년도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가 그들의 유초년기를 성장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97년도 이후에서 99년도고요. Z세대가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입니다. 따라서 조금 살아왔던 시기나 경험했던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투지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지폰 이후에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이 2009년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95년생이 한 14살 정도 됐기 때문에 20대에 접어들었죠. 대신 이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특성적인 것들이 형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의 탐색이나 학습 방식,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른 세대들보다 SNS를 선호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Z세대의 특징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바일 세대라고 해서 유독하게 동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흔히 말하는 짤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요새 뭐 한동안 올해 여러 가지 재미가 없는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고 재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SNS에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했었죠. 뭐 1일 1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모방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영상을 보기보다는 영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콘텐츠를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주제에서 이야기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했었습니다. 전혀 아날로그 세대에 대해서 아날로그적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런 건 저는 어느 정도의 이런 레트로나 뉴트로 같은 그런 문화를 갖고 온 것과 또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의 부모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두 세대가 맞물려서 최근에 나온 레트로나 뉴트로 문화가 좀 형성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 정말 예전보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 생각보다 40대나 50대, 60대에서의 그 스마트폰 이용률도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0대나 20대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굉장히 MZ세대가 디지털 스마트폰과 그거에 연동된 SNS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미디어 플랫폼이랑 콘텐츠를 사용하고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굉장히 최적화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 혹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이자라는 식으로 본인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걸 소비하기도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시간의 방송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됐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 OTT 서비스가 활성화됐고 그러면서 멀티 디바이스나 굉장히 그 TV가 아닌 프라임 타임이 없어지고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프라임이나 아니면은 왓챠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빈지 뷰잉을 하는 몰아서 보는 형태의 콘텐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학년들 학생들이 발표를 들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왓챠, 넷플릭스를 모두 프리미엄으로 구독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을 자기는 성인이라 생각한다라고 자기는 20대에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큼 이 세대는 미디어의 이용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의 다른 능력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랑 경험 중시하고 리액션 비디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네 잠깐만요. 제가 넘겨서 앞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게 위로 가야 되나? 잠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MZ세대 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부캐입니다. 부캐라는 것은 지금 SNS 상에서 공유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계정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있고요. 페이스북도 하나가 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SNS 통해서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물렸던 것이 바로 최근에 등장했던 그 연예인들이, 그 TV에서 방송 연예인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본래 이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예명을 지어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 연예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재석이죠. 유산 씨도 하고 이번엔 또 이제 새롭게 나왔던 TV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또 캐릭터 이름을 활용하면서 진이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자신의 또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부캐라는 말은 이제 보통 부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키우던 캐릭터, 붙여진 캐릭터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기가 SNS에서 이런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으로 자기 계정을 만들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부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생 중 하나가 자기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3가지 계정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계정에 맞춰서 자기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이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SNS 연구를 했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프로파일 픽처나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은 SNS에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진실로 가고 어디까지가 캐릭터인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이 동일하게 가는지 아니면 동일하지 않게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조차도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밈이라고 해서 굉장히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인기 있는 말이나 움직임, 이미지, 영상들을 콘텐츠를 모방, 재가공을 통해서 다시 전파하는 문화적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재미와 중독성인 어떤 B급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Z세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챌린지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진들한테 하는 이 덕분에라는 것들 SNS 통해서 공유를 했었고요. 또 재미를 짓는 것은 여러분들 뭐 지코가 하는 안무 챌린지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노래를 춤을 추고 그걸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영상으로만 많이 보는 그런 플랫폼으로 사용했었는데요. Z세대 같은 경우나 이제 또한 이런 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검색 채널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검색이나 학습, 소비, 소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와서 유튜브가 길렀다 하고 할 만큼 정말 많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로 떠올랐습니다. 무서울 만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10대나 20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정말 이것들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최근에 문제였던 것 중 하나가 유튜브 뒷광고가 문제됐었습니다. 그런 게 올라올 만큼 더 이상 광고 시장이 매체에 국한되지가 않고 유튜브 뒷광고 가면이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많은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튜브로 가겠죠. 물론 이제 Z들이 잡지, 오프라인 잡지도 보고 하겠지만은 그만큼 유튜브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팔로워들이 지닌 그런 영상을 따라가고 연예인보다 오히려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브이로그를 보고 또 그들이 하는 영상을 보면서 어느 옷을 입었는지 어느 화장품 썼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최근에 했던 일반인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나오자마자 만든 것들이 다 브이로그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뒷광고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는 광고가 붙었습니다라고 다 유료 광고가 있다는 것을 포함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그 SNS 스타들의 영향력들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서도 연예인을 광고로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SNS 스타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또 지상파의 섭외해서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사실 지금 제가 제시해 놓은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좀 사라진 크리에이터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파로 진입을 했고요. 당연히 진입을 했고 오히려 기업을 형성할 정도로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먹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짓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또 대중들의 처단을 받은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은 은퇴하는 연예인도 아닌데 나는 더 이상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할 만큼 은퇴를 선언할 만큼 한
먹방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에 있던 불신에 대한 반증으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인기가 몰았었는데요. 사실 이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저 멀리에 있는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Z세대의 모습은 사실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디지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만 한편 디지털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스마트폰이나 SNS 활용도가 올라가면서 더 증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경험도 중시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오프라인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그림도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용 가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가의 브랜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 소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윤리적 나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하는 그 미닝아웃 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스트레스의 그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작년에는 아날로그에 대한 열풍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바이닐 레코드 판매량도 점차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예전에 관심했던 레트로 문화 같은 것들도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잡지를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킹포크라는 잡지였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삶을 모티브로 하는 잡지입니다. 최근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되게 집에 있는 시간이 장기간 길어지면서 저는 이 미니멀 라이즈에 대한 그 욕구도 더 강해질 걸 생각합니다. 집에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도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사실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물론 킹포크 매거진은 그거랑 좀 별개이지만 이런 것들이 코로나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매거진에도 그런 것들이나 컨텐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Z세대는 어떤 간결한 소통 방식을 선호하고 텍스트나 이미지로 어떤 간결하게 깔끔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살롱 문화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 살롱 카페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운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살롱 문화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대학생들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이들이 이 살롱 문화에서 관심도 많고 거기 가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폭됐다라는 거를 사실 제가 대학생이 통해서 이 문화를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그런 것만큼 20, 30대들이 이 살롱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커뮤니티 형성하고 친을 공개할 만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사실 디지털 매거진까지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들,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우 매거진은 제가 자신의 가치관을 담은 잡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 뭔가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나우 매거진의 가치관을 담은 형태의 잡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 오브라는 것은 이제 잡지 중에서 영화 잡지가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의 20이라든지 이미 사라진 예전 영화 잡지 같은 것이 아니라 영화 한 편만을 묶어서 이를 소장할 수 있는 형태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거진 B처럼 이제 어느 특정 브랜드를 설명해서 하는 것도 나왔고 이는 물론 기업의 소유물이지만은 프리즘 오브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잡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잡지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영화에 대한 정보도 사고 이거를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Z세대의 마지막 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Z세대의 미디어 형태는 사실 밀레니얼 세대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Z세대에 집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책 중에 원래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컨설턴트인 야마구치 슈의 뉴타입이라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았는데요.
코로나가 정말 BC, A씨로 나눌 만큼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았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적응도가 빠른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교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능력을 가장 좋다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나 어떤 조직의 성과도 어떠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Z세대에 중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Z세대의 그러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기성세대가 쫓아가지 못할 만큼 빠릅니다. 빠르고 사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 이제는 반대로 기성세대가 구매력은 있지만 여러한 트렌드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해내가는 거는 Z세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고 궁금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을 Z세대를 통해서 활용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Z세대의 어떤 미디어 행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단 그 말씀드리면은 멀티미디어 중심의 이용 행태 그리고 다양한 채널 있는 콘텐츠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드러내는 걸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콘텐츠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상 선호하는 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Z세대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나를 중요시합니다. 나를 중요시하고 개인적 취향이나 경험을 중요시하면서 현재 라이프를 중시하고 나의 만족을 중시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걸 중시하고 되게 신기하게도 이 세대가 공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인지 제가 유난히 20대들한테 공정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나 환경이나 어떤 윤리적 가치,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어떠한 소비를 통해서 나의 의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가 현재 보면은 Z세대 문화를 밀레니얼 세대가 따라가고 그거를 또 다시 기성세대가 따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Z세대가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 확장하고 전파되는 그러한 주도력 있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연구할 때는 보면 앞으로 연구에 대한 확장의 생각을 봤을 때 MZ세대가 이끄는 변화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확장이 필요하고요. 또 MZ세대와 타세대가 어떻게 다른지 관련된 비교 연구가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산업이나 타 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거는 지금 발제 시대가 없는데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또 소비 세대 중에 하나가 뉴시니어 58세대라고 합니다. 58세대는 올드 피플 위드 액티브 라이프스타일 가지고서는 이 분들이 살아왔던 시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성과를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는 노년층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왔기 때문에 장년층을 표현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에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좀 더 적극적인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 경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높은 학력과 문화적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나 유튜브 기기를 비교적 아주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드라고도 부른다고 하죠. 영어에는 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로 보통 주목하고 있다고 해서 현대백화점에서 예전에 이 시니어 모델을 뽑은 작년에 뽑은 그 이미지고요. 또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맨 끝에가 문희라는 배우일 거예요. 그래서 요새 새로 그 예전의 배우들도 나오는 모습을 또 멋지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예전 젊었지만 어느덧 부모 세대가 됐고 이 세대들이 이제 Z세대와 같이 어떻게 문화를 앞으로 컨텐츠를 공유하고 항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살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Z세대는 제가 많은 부분은 오늘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지만은 아직도 보면 인쇄 매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매체를 보면 매주에 뭐 1시간을 예전에 그 미국 조사이기 때문에 딱 이거 맞다고 한국에 적용을 바로 시킬 수는 없겠지만 Z세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주 1시간 이상 잡지를 읽고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디지털 기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를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걸 지향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패드가 지나면서 가장 많이 광고하는 것이 뭐냐면 펜의 그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아날로그 펜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내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펜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걸로 비싼 돈을 주고 디지털로 사용하는 것을 또 아날로그화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은 좀 재밌다고 생각이 좀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미지 놨던 거는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그 Z세대를 공략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현상화해서 장소를 가면 그거를 또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왼쪽 하단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링크 하나 끊겨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왼쪽 하단을 보면 그 롱보드 여신이라고 불리는 고효주라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만든 구찌의 모델로 발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광고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대림미술관에서 대림미술관은 미술관이니까 딱딱한 것 같지만 굉장히 힙한 장소가 세대들한테 불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찌와 같이 핫하고 구찌 관련된 것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날치 밴드와 그리고 현대무용단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서는 저 광고를 찍었습니다. B급 감성을 찍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히트 쳤어요. 예전에는 공익 광고니까 연예인 중에서 이미지 좋은 사람을 많은 돈을 들이고 섭외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국을 보여줄 장소를 보여줄 때 이 판소리 음악과 함께 제가 들려주고 싶지만 지금 못 들려줄 것 같아서 판소리 음악과 함께 현대무용단에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모델로서 사실 그 연예인들에 비하여 굉장히 단가가 낮고 그렇긴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크고 이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Z세대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 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좀 이제 이게 55분에 맞춰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브 이벤트 하는 시간을 조금 빨리 끝냈음으로써 원래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도대체 나는 무슨 세대에 속하는 궁금한 내용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팔 세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 20대 초반의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 광고와 인스타그램 광고 가지고 논문을 한 서너 편 썼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숏텀이냐 롱텀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발제자분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세대를 쭉 나눠보면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에서부터 마지막 알파 세대까지. 물론 알파 세대는 2010년도 이후에 출생한 그런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X세대, Y세대, G세대 이렇게 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Y세대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이 MZ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 그래서 정말 이 잡지라는 것이 다시 예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던 그런 환경으로 돌이킬 수 있는데 이 MZ 세대가 적극적으로 타겟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잡지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퀘션마크로 던져주시는 그런 발표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제 마지막에 마케팅 사례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토론, Q&A는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이 발제가 끝나면 발제하시는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제. 제목은 일본 잡지 시장의 트렌드와 MZ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제는 원영아 박사님과 고두희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영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잡지 시장의 트렌드와 MZ세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인데요. 새로운 주류 세대로 떠오른 MZ세대의 잡지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종이 출판문화, 특히 잡지 문화가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 일본의 잡지 시장 트렌드를 먼저 알아보고 또 일본의 새로운 세대는 잡지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러한 경향이 잡지 소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진행이 되겠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일본의 잡지 산업에 대해서 먼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일본의 잡지 산업 역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행본이 많이 팔리고 있는 일본인 만큼 전체 책 판매량은 비슷한 수준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북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월간지나 주간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잡지는 전체 산업 규모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잡지 산업에 잡지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잡지는 일본어로 잡시라고 부릅니다. 한자 그대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정기 출판물을 가리키는데요. 최근에는 잡다한 것을 가리키는 잡이라는 글자가 좀 뉘앙스가 별로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매거진, 월간지, 주간지 이 정도의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잡지 산업의 규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의 잡지 산업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잡지 산업의 규모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종이 출판물 전체가 감소한 것처럼 잡지도 2.9% 판매액이 감소했습니다. 상세하게는 월간지, 주간지도 감소를 했고요. 네, 재미있는 점은 오히려 코믹 잡지가 30%나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휴교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면서 집안에서의 오락거리로 코믹 잡지를 읽는 경우가 증가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전자 출판물 판매액인데요. 전체적으로 28.4% 크게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자 잡지는 17.8% 감소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도 잡지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독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잡지 이외의 전자 출판물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잡지 시장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잡지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부록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의 잡지도 다양한 잡지 부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록을 정면에 내세운 잡지 구매 광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특별한 부록을 포함해서 정기 구독을 유도하는 그런 잡지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타베로 통신이라는 일본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지역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특산물과 식재료를 부록으로 제공해서 큰 이슈가 된 잡지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잡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종이 잡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거는 AR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잡지에 접촉을 하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돼서 구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을 접목한 잡지입니다. 또 잡지에 VR이나 360도 카메라, 또 QR코드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히 가십거리를 주로 다루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슈카스파라는 잡지인데요. 이런 잡지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서 그라비아 배우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게 해서 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의 잡지 시장의 특징 중에 특징적인 것은 성인 잡지 시장이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옛날부터 여전히 성인지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서점 가판대를 통해서 성인지를 대놓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이를 지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인 잡지 시장이 이미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지를 더 판매를 하고자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있는 기피를 타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층에 맞춘 성인지도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의 성생활을 위한 또는 여성을 위한 성인지 등 특정 고객층에 맞춘 잡지가 나오고 있고 또 성인지에 특화된 전문 서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다양한 주제를 갖는 잡지가 많이 발매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하루미쿠라는 장년층 여성 대상 잡지는 뷰티 정보를 다룬 건과 그리고 건강 정보를 다룬 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키덜트 쪽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인데요. 이거는 어른의 과학이라는 잡지, 과학 전문 잡지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는 어린이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식의 그런 과학 기술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잡지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룬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를 뛰어넘는 다양한 주제를 다뤄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잡지도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나이스 후쿠오카라는 잡지는 후쿠오카 지역의 로컬 문화와 여행 정보, 식당 정보들을 다루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비 매거진처럼 한 호에 하나를 테마를 다루는 원테마 잡지 브로처스도 있고요. 또 타임즈는 지역을 중심 주제로 삼아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특산물,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본 잡지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방면으로 변화했습니다. 출판업계의 일반적 특성과 같이 디지털 출판이 보편화되면서 종이보다는 디지털 잡지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또한 잡지 구매 방식도 정기구독 형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잡지가 보통 신문사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던 것 때문에 그 잡지사나 잡지 자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잡지가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대로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지 읽기 문화도 변화했습니다. 스낵컬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반영해서 일본에서는 편의점 같은 데 가판대에서 훑어보는 잡지, 타치読미 방식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만을 골라있는 쓰마미 요미라는 잡지 읽기 형식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잡지가 많이 발행되면서 당연하게도 잡지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와 사이트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합지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전문 잡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잡지들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기 구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도 우리 MZ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의 MZ세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MZ세대에 대해서 잠시 써놨는데 앞선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MZ세대라는 말보다는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먼저 유토리 세대는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사실 유토리라는 말이 여유를 말하는 건데요. 교육의 여유를 포함하는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그리고 뭐 야간 자율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사토리 세대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G세대, Z세대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출생의 사람들을 말하고 현재 보니까 10대, 20대 연령층입니다. 여기에서 사토리라는 말은 깨닫다, 해탈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처음 인터넷에서 나온 기인의 말입니다. 이 세대들의 특징은 연애, 결혼, 소유, 사치 등에 대한 욕구가 낮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치나 꾸밈 없이 안정된 인생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공유나 대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서 별로 소유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네, MZ세대와 마찬가지로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당연히 지식보다 경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인터넷만 치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걸로 봅니다. 그리고 느슨한 연대나 거리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아까도 한번 조금 언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리적 가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특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이러한 소비 행동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물질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소비를 하고 또 타인의 평판이나 소비에 굉장히 민감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비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한 소비는 반드시 하는 그런 소비 경향을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일본의 MZ세대와 잡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유토리, 사토리 세대가 잡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그들에게 잡지를 많이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표인데요. 종이 코믹 잡지가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출판물 자체가 28.4%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잡지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콘텐츠를 중심하는 잡지에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디지털 잡지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젊은이들의 자시야나레라고 해서 잡지 이탈이 매우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이라도 조금 전 이야기긴 한데요. 일본 대학생들의 잡지 이용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부가가치나 부록 같은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MZ세대가 굳이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잡지를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유토리, 사토리 세대에게 유명한 많이 팔리고 있는 잡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릿 패션 잡지 미니인데요. 이 미니는 10대, 20대 여성 패션지에서 잡지 부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지가 좀 다른데요. 기존의 패션지들은 굉장히 화려한 표지 그리고 종이를 사용했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 미니라는 잡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델이나 아니면 연예인을 잡지 모델로 사용하기보다는 평범한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모델을 스타일링을 해서 잡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잡지들을 보면은 신제품이 나오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잡지 구성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미니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내일은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이런 교과서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 일본에서는 갸루 스타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화장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 쉬운 그런 뷰티 특집을 구성해서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아까 부록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독자들한테 조사를 해서 독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니즈를 반영한 부록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미키마우스를 담은 에코백은 새로운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그 잡지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요.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의 그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런 스타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를 잡지에 담아서 팬덤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요즘 다 아시다시피 팬덤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 젊은 세대들일수록 잡지를 잘 안 보고 있는데 팬덤은 보통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는 잡지를 봄으로 인해서 잡지로 좀 새로운 독자로 유입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을 위한 잡지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사용이 익숙한 세대인 만큼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잡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쪽으로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지가 아닌 전문지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잡지는 더 이상 읽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험이나 건강,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잡지 콘텐츠를 그냥 읽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화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고 대여나 공유의 정황감이 없기 때문에 잡지를 무제한 읽는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발제에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이 잡지 클럽처럼 북카페처럼 잡지 카페의 가능성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버 같은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광고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겠고 마찬가지로 잡지사 자체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리 본업을 잘 하더라도 이미지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잡지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잡지사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MZ세대에게 현재는 뉴노멀이 아닌 노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대, 그리고 최근의 세대를 뉴노멀이라고 말하면 기성세대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에게 지금은 일상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MZ세대의 특징들은 잡지를 비롯한 출판업계에는 오히려 청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그 독서 어플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런 서비스를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요즘에 최근의 세대들은 지적 호기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다만 종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잡지, 디지털 책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요즘 채널들이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그래서 독서의 의미는 매우 확장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잡지를 비롯한 업계에는 오히려 참신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류 소비층으로 구성하는 이 세대에 맞춘 공약과 잡지업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에서 잡지 전문 서점 종이잡지 클럽을 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연구 단계에서 잡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저희는 연구가 아닌 약간 실행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자리에 섰고요.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 저희 종이잡지 클럽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종이잡지가 어떤 스펙트럼으로 분화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린 이후에 그럼 이런 종이잡지들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종이잡지 클럽을 한다고 했을 때가 벌써 2년 전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 담당자분들께 종이잡지 클럽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미용실 하려고? 네, 미용실 하려고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 유튜브랑 책이랑 뉴스레터 읽을 게 왜 내 천지인데 왜 굳이 종이잡지만 다루려고 해? 이게 두 번째 말이었고요. 다음 말은 꽤 유명한 잡지 편집장님이 제게 한 말씀입니다. 집에 돈이 많으세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미용실도 아니고 세상에 읽을 것이 차고 넘치는 와중에 집에 돈도 많지 않은 와중에 종이잡지 클럽을 했습니다. 그 운영 2년간의 기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프라인 기준으로 저희는 회원 중심으로 약간 열람 중심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내 외를 포함한 잡지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에 있는 잡지사 편집장들이 저희 공간을 찾아와서 실제로 입고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영 2년차 동안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SNS를 운영하면서 한 1.7만에서 1.8만 정도의 팔로워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저희 누적 회원은 지금은 한 2,500명 정도이고 저희 액티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회원 수는 한 3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초에 저 브로드컬리 편집장님 모시고 다른 잡지사 편집장님들이랑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 100명 규모의 컨퍼런스를 매진을 시키기도 했고요. 국내 출판물의 해외 유통 및 마케팅 에이전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출판물들의 좀 국내 유일 정식 입고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서비스 현황을 좀 B2B 중심으로 좀 꾸려봤는데요.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저희 경주 인재개발원의 매거진 서가 기획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서가 기획 포함한 유통까지 진행을 했고요. 성수동에 루트임팩트라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에 이제 연간으로 저희가 매거진 서가 기획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모 40이라고 인천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문화관광부랑 같이 연계해서 만들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저희가 매거진 서가 기획 유통을 했고요. 루트임팩트, 공간 와비즈, LA 방교, 카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간에 저희가 매거진 콘텐츠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거진 콘텐츠 기인한 약간 커뮤니티 플랫폼을 여러 기업과 자체적으로 좀 기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루트임팩트라는 연간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유통하는 매거진을 토대로 해서 그 매거진 편집장님들을 모시고 2차 출판물이나 2차 콘텐츠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대교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2020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온라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에 있는 모두의 학교라는 공기관에서 저희가 아예 연간 계약을 맺고 서울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이잡지 클럽 운영기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는 총 3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금융업에 종사를 하다가 이 길에 빠져들게 됐는데 1년 정도 전에 이 종이접지 클럽을 하기 전에 북바이북이라는 서점에서 제가 허가 기획 행사 기획자로서 좀 활동을 하면서 좀 출판 업계에 대한 시장성을 조사한 이후에 종이접지 클럽을 만들게 됐고요. 나머지 같이 하시는 이제 이석 설립자와 유진정 님도 이사님도 같이 모 대기업의 임원이랑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시고 해외 부서에서 약간 행사 기획 같은 걸 하셨던 콘텐츠 기획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3명이서 같이 동업하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종이 잡지에 대해서 간단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매체에서 종이 잡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굳이 안 갖고 오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굳이 그런 좋지 않은 자료들을 갖고 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요 이야기로만 그냥 했는데요. 아마 얼마나 종이 잡지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사정이 안 좋은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이 잡지 씬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스펙트럼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세 부류로 나뉘는데 뭐 SM이나 YG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 아예 짜여져서 만들어지는 이제 기성 아이돌이죠. 맨 위에 있는 친구들은 엑소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잡지들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통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진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뭐 GQ, 보그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잡지들, 월간마다 나오고 광고가 붙고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잡지들을 저는 이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1인 2인이 만든 취미와 그냥 호기심으로 만드는 매거진,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 버스킹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가 버스킹하는 친구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냥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거리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안녕 망원 같은 경우도 저희 공간 회원인데요. 잡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가 나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잡지 만드는 기계까지 집에 사셔갖고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고 저는 중간층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혁오라는 밴드인데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혁오라는 밴드를 완전 인디 밴드인가? 돈 안 벌려고 하는 애들인가? 라고 생각하기엔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공중파에도 나오고 앨범도 많이 팔리고 약간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친구들이 대형 기획사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인가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제가 뭐 이런 뭐 한편이나 문학 잡지나 여러 가지 갖고 왔지만 뭐 브로드컬리, 보스토크, 프리즈모 이런 식으로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잡지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그 중간층에서 공부하게 팬을 만들고 있는 잡지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약간만 말을 음악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그랜드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뮤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뮤직 페스티벌에 가면은 물론 한 명, 두 명, 되게 유명한 뮤지션이 한 명씩 오지만 대부분은 딱 이 얼터너티브한 밴드들이 많이 옵니다. 뭐 가을방학이라든지 짙은이라든지 누군가에게는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는 이런 움직임과 굉장히 동일하게 매거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잡지들은 좀 약간 제하고 이 얼터너티브 매거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가져봤습니다. 일단 잡지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입니다. 잡지 자체가 팬을 만들고 기업 협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성이 약합니다. 이건 국내 흐름뿐만 아니라 그냥 전 글로벌 매거진 형태가 주기성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요. 콘텐츠의 퀄리티와 자체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잡지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 1년에 2번, 4번, 혹은 비정기 무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잡지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제가 가져봤는데요. 신뢰성이 높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단단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니아층을 토대로 여러 가지 B2B 서비스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온 이 두 가지 사례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제가 생각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브로드컬리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의 그 텀블벅 선구매를 펀딩을 통해서 성공을 하셨고, 이 프리즘 오브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왔죠. 1억 선구매 펀딩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정도로 그냥 자기가 이 잡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이 잡지사가 만든다고 하면은 무조건 펀딩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요. 두 번째로 매력적인 콘텐츠 발행에 관심 있는 공기관 기업들과의 협업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잡지는 직방이라는 부동산 플랫폼과 볼드저널이라는 잡지사가 같이 만들고 있는 매거진이고요. 2030 주거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강연 사진은 컨셉팅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 강연 사례입니다. 컨셉팅에서는 에디터 스쿨이라는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디터 양성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고민하는 콘텐츠들을 잡지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꾸준히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콘텐츠로서도 제가 알기로는 3달에서 4달 정도 이미 다 마감이 된 상태고요, 강연이. 뭐 와디즈나 부산에 있는 어떤 모 기업이나 이런 기업 강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해외 판매에 진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매거진 B가 될 수 있겠고, 나우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진출을 같이 공모를 했었는데요. 영국에 있는 잡지 전문 서점 맥컬처와 일본에 있는 쯔따야 서점에 저희가 입고를 시키면서 또 약간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해외 니즈나 국내 매거진사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얼터너티브 매거진이 과연 무조건 좋고 대안이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대부분 5인 이하의 규모고요.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문화예술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잡지가 한글로 만들어진다는 그 한계성 때문에 한국 독자에게만 워킹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칫하면 기업의 그냥 콘텐츠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이 잡지 흐름의 문제점 혹은 한계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잡지사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한국에서 먹히는 콘텐츠가 과연 해외에서도 먹힐 것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제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북미와 유럽을 대상으로 매거진 해외 유통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각지의 총판과 해외 총판과 그 서점 담당자들에게 콜드메일을 보내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를 물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점이 뭐냐면, 일단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잡지 시장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저희한테 잡지를 배송비도 잡지사가 다 부담하고 50% 가격으로 저희에 줍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데도 70% 가격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배송비가 붙고 번역비가 붙고 거기에 70%의 가격으로 해외 서점에 준다고 하면은 해외 서점 입장에서는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거래 구조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매거진 자체 금액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콘텐츠가 좋더라도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잘 고르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약간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한 영어 잡지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를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얼터너티브 매거진의 한계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서울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그 콘텐츠가 독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과연 콘텐츠적으로 우수한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반대로 저는 좀 시장을 넓혀서 뭐 모노클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국내 어떤 예를 들어서 브로드컬리라고 하면은 브로드컬리는 저는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자영업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좋은 매거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거진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권의 이런 비즈니스 자영업 트렌드까지 다루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취재 콘텐츠에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변화가 있을 수 있고 북미나 유럽 그런 매거진 시장이 완성된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를 왜 안 하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력이 없어서 할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단 여력이 없어서고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여러 협회나 이런 쪽에 번역 지원비나 해외 배송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 단계로 알고 있고요. 저는 모든 잡지사가 해외 진출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얼터너티브 매거진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한국 많은 독자들의 팬을 갖고 있는 잡지사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사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인 이하의 제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5명 이하에서 어떤 기업의 외주 활동도 다 하고 자기들의 자체적인 매거진도 만들고 모두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자칫하면 사실 돈 되는 것만 하게 되거든요. 기업에서 어떤 제안이 오면은 일단 우리 만드는 잡지 좀 뒤로 놔두고 이거 기업에서 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걸 비난할 수도 없고 반대로 청년분들 혹은 20, 30대 분들 중에 에디터가 되고 싶다거나 에디터적 글쓰기 혹은 에디터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마 종이접지 클럽을 해서 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인 예로 아까 소개드린 컨셉진 에디터 스쿨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동안 하루에 2개씩 해서 9개의 강연이 들어가는데요. 9개의 강연이 모두 3달치가 마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런 에디터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얼터너티브한 매거진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그게 아마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여러 청년분들이 잡지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잡지의 흐름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청년분들이 많이 잡지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드리면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잡지는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팬층을 갖고 있는 잡지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지금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런 잡지사 분들에게 청년 에디터 채용 지원을 해서 그런 청년 에디터가 되고 싶은 지망생들에게는 직업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잡지사 분들에게는 좀 인력난을 해소해서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교육을 받은 청년 에디터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양성이 되어야 새로운 움직임의 잡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는 종이잡지 클럽 2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종이잡지는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광고가 붙지 않고 광고에 기인한 종이잡지는 끝났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하지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부흥하지 않는다고 그냥 죽여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생태계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도록 저는 좋은 시선과 응원을 보내주는 게 이쪽에 계신 많은 분들 혹은 이 잡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 응원?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걸 책이냐 잡지냐라고 좀 전통적인 시선으로 나누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잡지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 만들지 말라고 해도 잡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태생을 잡지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책을 예를 들어서 프리즘 오브라는 영화 잡지가 있는데 우리는 단행본이야. 우리는 1년에 2번 나오니까 단행본이야 생각하면서 만드시지 않거든요. 잡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책이네. 브로드콜리 이거 되게 두껍네. 이거 책이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시면 잡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 잡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잡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시선으로 나누기보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잡지 씬이 좀 더 건강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